형님, 거머리처럼 들러붙지 말고 꺼져주세요. 뭐라고? 동서의 말에 나는 귀를 의심하며 영상통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선 발리로 해외여행을 간 동서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상간녀 고시네가 웃고 있었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거머리라니. 내가 지금껏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시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바쳐왔는데. 얘야, 나는 받은 거 없다. 어머니, 지금까지 대체 네가 우리 집을 위해 뭘 해줬길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구나. 차를 사주기랬어, 집을 사주기랬어. 하다못해 명품 선물 한번 안 줘놓고선 무슨 많은 것을 바쳐왔다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명품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발리로 여행을 가는 길에 상간녀가 사준 선글라스였어요. 옆에 있는 동서도 같은 명품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귀걸이를 하고 있었죠. 나를 향한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이한테 투자한 세월만 10년이에요, 10년. 월 30만 원도 못 벌던 무명의 연극배우를 고시원에 살면서 옷 2벌을 돌려 입던 그 가난한 사람을 지금껏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사람답게 살게 해준 게 바로 저라고요. 그저 연기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 아름다워서 오로지 그의 열정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10년을 바쳤다고요. 무슨 소리야? 네가 언제 우리 민중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웠다는 거니? 우리 아들은 내가 키웠어.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어른이 되도록 키운 거야. 그러게요, 어머님. 형님이 사실은 부인이 아니라 엄마 자리끝 탐이 났었나 봐요. 동서! 형님 말이 그렇잖아요. 누가 들으면 부인이 아니라 엄마인 줄 알겠네. 하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부부로 보이지도 않지만. 남편과 나는 7살 차이였어요. 내가 연상이었죠.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엄마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이랑 우리가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해도 고작 7살이야. 7살이 엄마로 보일 나이 차이는 아니잖아? 일반인들이야 그렇겠지만 아주버님은 워낙에 동안이시잖아요. 어디 나가서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어려 보이고 피부도 뽀얀데. 형님은 솔직히 좀 나이 40이면 여자 인생 끝났지 뭐. 동서의 말에 상간녀가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나는 영상통화 화면 너머 상간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남편보다 2살 어린 그녀는 워낙에 관리를 잘한 탓에 2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로 귀여웠어요. 비키니를 입은 몸매도 탄탄했죠. 외모로만 따지면 내가 그녀에게 많이 밀리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피부 관리라도 좀 받을 걸 하는 후회가 됐죠.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스스로에게 투자할 돈이 없어 미용실도 1년에 겨우 한 번 가는데 피부 관리는 내게 사치였습니다. 형님,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똥차가 안 비키고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벤츠가 올 자리가 없잖아요. 아니, 동서, 설마 내가 똥차고 저 여자가 벤츠란 소리야? 내가 똥차니까 그이 옆에서 비키라는 말이냐고. 어디 어른 앞에서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가 내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께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동서가 자꾸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상하긴 다 맞는 말이구만. 어머니! 유리야, 너도 이제 그만 욕심을 버려야지. 우리 민중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 줄 알아?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민중이 더 좋은 집안에 더 능력 있고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진작에 꽃길만 걸었을 거야. 이제라도 민중이 옆에서 떨어져. 그이 옆에서 떨어지라고요? 어머니도 정말 저를 거머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다들 너무하세요. 제가 민중 씨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민중이 인생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제 인생은요? 네 인생을 왜 나한테 물어? 너는 그 나이가 되도록 네 인생 하나 책임을 못 지니?
이번 여행에서 돌아가는 대로 민중이랑 신혜랑 약혼식을 치를 예정이야. 그렇게 알고 너는 앞으로 우리 민중이한테 연락하지 마. 영상통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나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끊어진 휴대폰을 바라봤죠.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10년 전이었어요. 나는 포스터와 티켓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 가끔 영세한 극단을 위해 무료 봉사를 하곤 했어요. 남편은 내가 무료 봉사를 해준 극단의 배우였습니다. 극단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연극을 보러 간 나는 남편의 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허름하고 좁은 무대 위에서 땀을 흘리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내게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 보였죠. 나는 그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의 가난도 무명도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열정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 역시 자신의 연기를 사랑해주는 나를 좋아했기에 우리는 금방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늘 내 몫이었어요. 고시원에 살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가 안쓰러워 나는 그를 내 집으로 데려와 먹이고 입히다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나에게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나는 거래를 하던 뮤지컬 제작사에 남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열정을 좋게 본 제작자가 오디션을 볼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그는 보란듯이 합격했어요. 비록 조연에 불과했지만 그의 연기력에 빛을 발해 업계에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주연의 자리에 오르며 팬클럽까지 생겨났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만을 모시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린 게 다였죠. 나는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죠. 배우로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인 능력이 생길 때 법적인 가족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늘어갈수록 나는 조급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 자주 싸웠죠. 하지만 나는 그를 너무 사랑했기에 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뮤지컬 주연 자리를 꿰찬 후 한 화장품 회사의 모델로 발탁되면서 벌어졌어요. 그 화장품 회사는 미백 크림 하나만으로 100억대 매출을 올리고 대박을 터뜨린 곳이었습니다. 대표는 나보다 한참 어린 여자였죠. 그녀를 만난 후부터 남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를 무슨 하녀 취급하기 시작하더니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고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공할수록 나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돌변할 수 있는지 나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솔직히 조금 전 영상통화로 내 속을 뒤집어 놓았던 동서도 내가 아니었으면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시동생과 동서는 시골 마트에서 알바를 하다 눈이 맞아 사고를 쳤습니다. 임신으로 배가 잔뜩 불러서 찾아온 동서를 따뜻하게 맞아준 것도 나였죠. 두 사람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알바를 하는 처지였기에 경제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안 역시 마찬가지였죠. 나는 시동생과 동서를 위해 보험을 깨서 결혼식장을 예약해줬어요. 그때만 해도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며 내 손을 부여잡고 울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몇 년 사이에 안면을 싹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에 손을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역시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던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내게 준 모욕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익명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커뮤니티에서 터진 여자 문제로 한 트로트 가수가 연예계 생활을 그만둬야 했어요. 그리고 한 남자 배우는 전 여친이 이 커뮤니티에 그의 지저분한 여자 관계를 폭로하면서 드라마 출연이 불발됐죠. 연예인이 숨겨진 여자 문제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종종 봐왔지만 내가 그 폭로의 주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분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지난 세월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죠. 배우 권민중의 추악한 민낯과 비열한 가족들이란 제목으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권민중의 아내입니다. 저는 권민중이 무명 연극 배우이던 시절 대학로 소극장에서 그를 처음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권민중도 저를 좋아하는 걸 알고 본격적으로 교제를 했죠. 그때부터 저의 삶은 오직 권민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물론 그의 생활비까지 제가 책임졌습니다. 그의 꿈을 응원하고 뒷바라지하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저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유명해질수록 그는 저를 숨기려 했습니다. 혹여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갖자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죠. 저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는 자주 다퉜지만 저는 그를 너무 사랑했기에 인내했습니다.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으며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화장품 모델까지 꿰차면서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는 줄로만 알았던 그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배우 권민중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비열한 가족들이 저에게 가한 정신적 폭력과 모욕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제가 첨부한 사진들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글을 다 적고 나서 증거가 될 만한 사진들을 첨부했습니다. 남편과 내가 행복했던 시절의 웨딩 사진, 남편과 상간녀가 몰래 만나는 미래 사진, 그리고 방금 전 동서가 보내온 발리 사진까지 모든 사진을 첨부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남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터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온 10년의 시간도 끝이 나겠죠. 끝이라고 생각하니 망설여지더군요. 오랜 시간 무명으로 고생하며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피땀 흘렸던 그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정말 이런 극단적인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 고민하던 중 문득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굳이 지금 당장 폭로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나는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대신 노트북에 쓴 폭로글을 사진으로 찍어 동서에게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동서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이거 대체 뭐예요? 동서가 본 그대로야. 이거 커뮤니티 폭로글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폭로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아주버님 인생 완전 끝장나요. 맞아. 이 정도 폭로면 그의 배우 인생은 끝이 나겠지. 그런데 아직 올리지는 않았어. 작성만 해둔 것뿐이야. 아직 안 올렸다고요? 어머님, 올린 거 아니래요. 얘야, 너 대체 왜 그러니? 정말 우리 민중이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 지금 민중 씨 앞길을 막는다고요? 제가 지난 10년간 민중 씨를 위해 뭘 했는지 잊으셨어요? 제가 없었으면 민중 씨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대체 제가 어머니랑 동서에게 뭘 잘못했길래 저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내치지 못해 안달으신 건데요. 형님, 솔직히 말해서 형님은 아주버님께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혼인신고도 안 한 채로 동거만 했으면 그냥 사귀었다가 헤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지. 왜 부인 노릇까지 하려고 해요? 형님이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아주버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유리야,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그때 우리 민중이가 너랑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만약 우리 아들이 유부남이었어 봐.
지금처럼 주연 자리를 딸 수나 있었겠어? 그러니까 진정으로 민중이를 위한다면 이제 그만 놔줘. 그래요. 이제 그만 끝나고 깔끔하게 헤어지세요. 끝내라고요? 뭘 끝내요? 왜 끝내야 하는데요? 형님이 자꾸 이렇게 질척거리니까 아주버님이 우리 언니한테 간 거예요. 우리 언니? 동서, 지금 그 여자한테 우리 언니라고 했어? 네,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서 말도 잘 통하고 엄청 쿨해요. 형님처럼 징징거리지도 않고 들러보지도 않고, 그리고 얼굴은 얼마나 예쁜데요?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과도 훈남한테는 유리 너보다야 신혜가 훨씬 잘 어울리지. 그만하세요. 형님이 그만하면 저희도 그만할게요. 내가 뭘 그만해? 아주버님 바짓가랑이 잡고 안 놔주는 거요. 돌고 돌아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치미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해야 했죠.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형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 한마디만 더 하면 이 폭록을 바로 업로드할 거야? 형님. 조용히 해. 드디어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당신들 셋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그리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렇지 않으면 권민중 그 남자 인생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끝장내버릴 거니까.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잠에 든 나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내 눈앞에는 초췌한 얼굴의 새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동서,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 고신혜. 그들은 전날 밤 비행기를 타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피곤함과 불안감이 역력한 얼굴이었죠. 그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이제 그만 화 풀어. 죄송해요, 언니.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들은 제발 커뮤니티에 폭로글만은 올리지 말아달라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수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가, 제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 민중이 앞길 막는 일은 제발 하지 말아다오. 내가 다 잘못했어.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요. 언니, 제가 주제 넘었어요. 민중 씨와의 관계는 정리할 테니까 제발 폭로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갈등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무명으로 고생하며 지금의 자리에 온 남편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때는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나는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기를 향한 열정만큼은 진심이라는 걸요. 그랬기에 그 열정마저 짓밟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폭로글을 올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선택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상간녀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내가 보낸 폭로글 사진과 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하며 만약 해당 글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이어 법률 대리인의 전화가 걸려왔죠. 안녕하십니까. 이유리 씨 되십니까? 저는 고신혜 씨의 법률 대리인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고신혜 씨에게 보내신 메시지 그리고 작성하신 커뮤니티 게시글은 명백한 협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이 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귀하의 행동으로 고신혜 씨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강력히 죄를 따져묻고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특히 귀하께서 만약 해당 폭로글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솔한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법률 대리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한 번의 용서를 해주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법적 협박이라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내가 보여준 아량이 그들에게는 그저 약점으로 보였던 모양이었어요. 이후 상황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일을 핑계로 더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고 시동생과 동서는 상간녀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이 새로 살게 된 집도 상간녀의 명의로 된 빌라였죠. 이렇듯 시댁 식구들과 상간녀는 나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뻔뻔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선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던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내가 남편에게 짐이 된다며 욕을 해대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비열함은 끝이 없었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갔죠. 그 와중에 나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남편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내게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요.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예 내 전화를 차단한 듯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결음만 들릴 뿐이었죠.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 그날은 내 생일이기도 했거든요. 지난 10년을 일과 남편에게 올인했기에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나 털어놓을 수도 없었죠. 나는 혼자서 술을 마시며 생일을 보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텅 빈 마음으로 잔을 비우고 또 비웠죠.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며 퀵서비스가 도착했어요. 퀵으로 배달된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예쁜 케이크와 샴페인, 그리고 손글씨로 쓰인 생일 축하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유리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민중이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렴. 항상 너의 행복을 응원하는 원태 오빠가. 내 생일에 유일하게 선물을 보내온 사람은 사촌 오빠였습니다. 그는 내가 서울로 대학을 왔을 때부터 늘 나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챙겨주었어요. 생일 축하 카드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케이크와 샴페인을 옆에 둔 채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다음날 오후 늦게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죠. 겨우 일어나 냉수를 마시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사촌 오빠의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제 선물을 받고도 고맙다는 문자 하나 안 보냈더군요. 나는 미안한 마음에 곧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어제 너무 취해서 전화 온 줄도 몰랐어. 야, 유리, 너 괜찮아?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었잖아. 무슨 일 있었어? 민중이 그 자식 또 너 속썩였지? 사촌 오빠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어젯밤에 오빠와 무려 3시간이나 통화를 했더라고요.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던 모양이었어요. 오빠, 어제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없어? 실수는? 그냥 민중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엉엉 울었어. 그러던 내가 오전 내내 전화를 안 받으니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지금 괜찮은 거 맞아? 오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의 서러움이 다시금 밀려왔죠. 오빠, 나 사실 안 괜찮아. 너무 힘들어. 야, 너 지금 어디야? 집이야? 지금 당장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오빠는 내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빠는 해장국 봉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죠. 자, 이거 먹고 속부터 풀어. 그리고 이제 오빠한테 다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대체? 오빠가 사온 뜨끈한 해장국을 먹으며 나는 지난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변심부터 시작해서 상간녀의 존재, 시어머니와 동서의 모욕, 그리고 발리에서 걸려온 전화까지 나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오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오빠, 내가 정말 바보 같지.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을 놓지 못했어. 바보 같긴 뭐가 바보 같아. 사랑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자식이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그 상간녀는 또 뭐야? 민중이가 모델로 계약한 화장품 회사 대표라니 기가 막히네. 오빠, 그 사람이 나보고 민중 씨 곁을 떠나라고 했어. 이제 민중 씨 옆에는 자기 같은 사업가가 필요하다고. 내가 싫다고 하니까 어머니랑 동서까지 대동해서는 나를 몰아붙였어. 거머리처럼 들러붙지 말고 떨어지라고. 남편 앞길 막지 말고 꺼지라고. 뭐라고? 그 사람들 제정신이야? 너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꺼지래. 나는 그 사람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나는 다시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진 말들이 다시금 내 귀에 맴도는 것 같았죠. 너무 화가 나서 인터넷에다가 폭로를 할까 했는데 그럼 그 사람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고 한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폭로글을 쓴 다음에 그 인간들한테 사과받는 용도로만 쓰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고소를 하겠다며 내용 증명을 보내온 거 있지. 사촌 오빠는 내용 증명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유리, 너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래서 그 인간들이 너를 더 우습게 본 거야. 결혼만 해도 그래. 식을 올렸으면 혼인신고를 바로 할 것이지. 법적인 부부가 아니니까 상대가 너를 더 우습게 보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고선 오빠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아니다. 오히려 혼인신고 안 한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네. 민중이 그 자식의 인간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면 언제 일이 터져도 터졌을 거야. 만약 법적인 부부였으면 헤어지기 더 복잡했겠네. 유리, 넌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오빠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 복수? 아니면 그들의 몰락?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다시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예전처럼 나만 바라보던 그 사람으로.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오빠의 표정은 무척이나 복잡해졌죠.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구들 모두 사랑 찾아서 결혼하고 자식 낳아 키울 때 나는 그 사람 한 명만 바라보며 나이만 먹어버렸어. 이렇게 헤어지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사촌 오빠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해줄게. 어? 뭘 어떻게?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자식 다시 너한테 돌아오게 해줄게. 예전처럼 너만 바라보게 될 거라고는 장담할 순 없지만 이 집에 돌아오기는 해줄 테니까 오빠 믿고 기다려. 오빠의 말은 너무나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감도 잡히지 않았죠. 오빠는 내 어깨를 두어 번 다독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그러다 병나면 너만 손해야. 그럼 오빠 간다.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오빠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거짓말처럼 그가 돌아왔습니다. 오빠의 말대로 내 눈앞에 남편 권민중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꿈을 꾸는 건가 싶어 눈을 비볐어요. 사촌 오빠는 과연 어떻게 한 걸까요? 어떻게 단 하루 만에 그를 내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유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그는 내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떨렸고 눈빛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몇 달 만에 집에 와서는 처음 하는 소리가 도와달라는 거야? 너 정말 몰라? 뭘? 네가 이원태 본부장한테 사주한 거 아니었어? 이원태 본부장은 사촌 오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국내 한 매니지먼트사에서 배우를 담당하는 본부장이었죠. 남편이 나를 하도 졸라서 오빠를 몇 번 소개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친인척과는 함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다며 그를 오빠의 회사 대신 다른 곳에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오빠한테 내가 뭘 사주했다는 거야? 나를 영화에서 자르라고. 자기 영화에서 잘렸어?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몰랐어. 정말 처음 듣는 얘기야. 오늘 아침에 영화 제작사 대표가 갑자기 보자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부인이 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걸 어떻게 고지고대로 있다고 대답을 하냐? 그래서 없다고 대답했어?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여기 버젓이 있는데도? 유리야,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 자기가 성공하려면 자기 인생에서 나를 지워야 된다는 말? 그 말은 어머니랑 동서한테 지긋지긋하게 들었어. 솔직히 너랑 나랑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잖아. 결혼식 올리고 1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부부가 아니면 대체 뭐야? 그냥 우리는 동거인이지. 그냥 동거인?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 그랬더니 영화 제작자가 당신이 쓴 폭로글이 찍힌 사진을 내미는 거야. 그 사진을? 그 사진을 그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있는 건데? 나도 그건 모르겠고 당신 정말 폭로글 올리려고 했어? 남편이 나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아니야. 아니면 그 사진은 뭔데? 어머니랑 동서가 하도 열받게 하니까 당장 와서 사과 안 하면 폭로글 올리겠다면서 겁 좀 줬어. 겁을 주려고 폭로글을 썼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데? 무명 시절부터 뒷바라지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너도 다른 남자 만나든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난 분명 작년에 너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그런데도 질척거리면서 나한테 매달린 건 너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사이야?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서 갈라설 수 있는 사이냐고. 우리 부부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부부야. 웨딩사진 찍고 결혼식도 올렸잖아. 그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우리는 그냥 두 사람이 합의해서 헤어지면 되는 연인 사이일 뿐이야. 이러려고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좀 말해. 이렇게 필요 없어지면 바로 떼어놓으려고. 단칼에 잘라내려고. 그래서 일부러 혼인신고 안 한 거냐고. 내가 오는 혼인신고하고 아이 갖자고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처음엔 나도 정말 너를 사랑했어. 처음엔. 그럼 지금은 아니야?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너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게 만드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내가 지긋지긋해? 그래, 알았어. 지긋지긋한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느라 괴로웠겠네. 그냥 가버리라고. 나는 이제는 정말이지 남편과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집에서 나가질 않고 오히려 내게 다가오더군요. 나를 그냥 이렇게 보내려고? 그냥 안 보내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영화 캐스팅 잘린 건 해결을 해주고 보내야지. 뭐? 유리야, 그 영화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데. 나는 꼭 그 감독 영화에 출연해야 해. 그 영화만 출연할 수 있으면 뮤지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글로벌 스타가 되는 문이 열리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글로벌 스타?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그 자리 당신 스스로가 날려버린 거잖아. 그래놓고 왜 나한테 와서 되돌리라고 난리야? 내 말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것이 내 탓인 양 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딴 폭로글을 쓰겠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내 앞길을 막지만 않았어도 그 영화 주연은 내 거였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 꿈이 송두리째 날아갔다고. 다 돌려내. 내 인생 돌려내. 어이가 없네. 당신 인생을 망친 건 당신 자신이야, 권민중. 내가 당신 배우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내 가장 예쁘고 좋은 시절을 고생하며 보낸 거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당신 인생을 망쳤다고?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생각이 안 나? 어머니랑 동서, 당신 식구들이 그 상간이랑 같이 어떻게 날 모욕했는지 다 잊었어? 내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하며 당장 그의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알아? 네가 연예계의 냉혹함을 알아?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빛을 봐야 한단 말이야. 빛? 인간 자체가 시궁창인데 빛은 무슨 빛? 전화해. 뭐? 대체 어디로 전화를 하라는 건데? 당신 사촌 오빠 이원태 본부장한테 전화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당신이 쓴 폭로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남편은 휴대폰으로 사촌오빠에게 전화를 걸더니 내게 내밀었습니다. 당장 당신이 해명하라고. 곧 오빠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오빠, 난데 오빠가 그 폭로글 영화 제작사 쪽에 보냈어? 내가 보냈는데? 그걸 오빠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 너희 집에 있던 내용증명 서류 안에 다 들어있던데? 아, 그래서 그 사진이 오빠한테 있었구나. 형님, 저 민중입니다. 그래. 저 영화 캐스팅에서 잘렸습니다. 그래, 소식 들었어. 그게 혹시 형님께서 폭로글을 영화 제작사에 보내신 겁니까? 그랬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형님, 제작사에다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지어낸 거라고 말씀 좀 잘 해주세요. 내용 증명에 나와 있는 얘기면 그거 다 사실 아닌가? 네? 그게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려면 내용 증명을 쓴 쪽이 거짓이라고 해명을 해야지. 내용 증명을 쓴 쪽이면... 남편의 상간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오빠는 사무적으로 말을 이었죠. 그리고 그 영화 캐스팅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 그 영화를 공동 제작해서 내가 널 주연으로 밀어붙인 거야. 형님이요? 형님은 친인척과는 절대 같이 일 안 하신다고.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뒤로 힘을 써줄 수는 있지. 널 주연으로 밀어붙인 게 난데 이런 식으로 스캔들이 터지면 나도 곤란해져. 우리 회사에서 입을 손해도 막심하고. 그러니까 영화 캐스팅은 깔끔하게 없었던 걸로 하자. 네? 그리고 유리야. 오빠. 오빠 친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네 사건을 맡아주기로 했어. 조만간 연락 갈 거니까 내용 증명 받은 거랑 이혼 소송 건은 그 변호사와 상의하면 돼. 이혼 소송이라뇨? 우리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한단 말입니까, 형님? 물어보니까 이렇게 장기간 함께 산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돼서 민사 쪽으로는 소송을 할 수가 있대. 위자료 든든하게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는 오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 같이 참담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내가 당신이랑 당신 그 잘난 사촌 오빠 평생 후회하게 해줄 거야. 두고 봐.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더니 남편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나는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들을 접했습니다. 남편 권민중의 이름이 온갖 연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영화 제작사에서 캐스팅을 취소하자 그 소문은 들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라이징 스타 K, 사생활 문자로 영화 하차, 배우 K, 갑작스러운 캐스팅 취소, 그 배경은 배우 K, 연예계 퇴출 위기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증권가 찌라시에는 그의 불륜 스캔들 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겨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에게 들어오던 모든 캐스팅 제의가 거짓말처럼 끊겨버렸고 반짝했던 그의 인권은 그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며 한순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나는 기사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그림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란 게 아니라 그저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추락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락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권가 찌라시가 돌자 상간녀 고시네가 운영하던 화장품 회사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남편 권민중의 스캔들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증권가 찌라시에 오르내리자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은 물론 고객센터 전화까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불륜녀가 만든 화장품을 어떻게 믿고 쓰냐는 거였죠. 며칠 후 화장품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당사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무근이며 당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모델 권민중 씨와의 계약은 당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근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입장문은 상간녀 고시네가 상간녀 K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남편 권민중과의 관계도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에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법적 대응을 먼저 언급하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이 출연했던 모든 광고 영상과 이미지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철저히 손절했습니다. 상간녀에게마저 버림받은 남편은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자신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화장품 회사 대표 고시네가 맞다며 그녀의 관계를 폭로하는 영상을 올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를 둘러싼 루머와 영화 캐스팅 취소 사태, 그 중심에는 바로 고시네가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 회사의 대표이자 저와는 내연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힘들 때 저를 외면했고 이제는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폭로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인터넷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간녀 측은 즉각 법적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폭로가 오가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를 물고 뜯으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옆에 있던 여자. 그들이 파멸하는 모습은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했죠. 나는 더 이상 이 씁쓸한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기억을 잘라내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 역시 내가 새로운 삶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려면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권민중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무명 연극배우 시절의 뒷바라지, 그의 성공과 변심, 상간녀의 존재, 시댁 식구들의 모욕, 그리고 최근 벌어진 일들까지. 내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민중 씨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네, 언젠가는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결국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두 분은 10년 가까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특히 이유리 씨께서 고민중 씨의 경제적 지원을 하셨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셨다는 점으로 인해 사실혼은 100%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고민중 씨 유책 사유가 명확하고 상간녀 고신혜 씨와의 관계도 증거가 충분합니다. 또한 이유리 씨께서 고민중 씨의 무명 시절부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하셨다는 점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변호사와 나는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모두 모으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죠. 변호사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길고 지난했습니다. 남편 권민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상간녀 고신혜 역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도 증인으로 나와 나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나를 지지해 주었어요. 그는 법정에서 남편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냈고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증거들도 낱낱이 제시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나는 승소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었고 나는 그동안 무명의 연극배우이던 그를 뒷바라지한 데 든 돈과 위자료까지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나는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서러움보다는 안도감과 해방이 더 컸어요. 오랜 시간 나를 짓눌렀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간녀의 회사에서 생산한 미백 크림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성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식약처의 대대적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되서특필했고 결국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의 스캔들에 이어 유해 성분 논란까지 터지면서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고객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회사는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상간녀 고신혜는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내가 폭로글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비열함으로 인해 서로를 파괴하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송이 끝난 후에도 변호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는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나의 꿈과 열정을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얼마 전 그는 나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지금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한때 나의 스타였던 권민중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 덕분에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스타를 만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빛나기보다는 내가 더욱 반짝이도록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